판잣집 것 판잣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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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판잣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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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다. 내 발음 괴롭다. 한밤중 이 철탑 앞을 잠시만요. 철탑 앞을 아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 당신의 지력의 버티버 코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도파민과 스릴을 가져다주는 괴담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집에 잘 나가지 않는 당신의 언니는 주말 동안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약간 알아누워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짱 괴담 이야기. 괴담이 없는 일주일은 아쉬우니까 오늘도 힘내서 기묘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괴담 읽어드릴게요. 문초코. 2020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아, 이건 말이지. 벌써 50년 가까이 된 옛날 이야기야. 가면라이더 카드라는 거 알고 있지? 과자에 붙어있는 덤 카드 같은 건데 남자애들이 경쟁하듯 모았었어. 카드 한 장 한 장에 번호가 붙어있어서 새로운 걸 가지고 있는 놈이 대단하다고 해서 용돈 대부분을 쏟아붓는 녀석도 있었고 먼 동네까지 원정 가서 사오는 녀석들도 있었어. 과자 자체는 엄청 맛이 없어서 먹지 않고 봉지째 버리는 애들도 많았고 아깝다는 이유로 PTA에서 문제로 삼아져서 사회현상까지 됐지. PTA는 Parent Teacher Association?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여튼 학부모 단체예요. 좀 찾아봤거든. 그 과자가 발매된 게 가면라이더가 방영된 해인 1971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1년쯤 전 이야기야. 라이더 카드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그리고 난 유행했을 때 라이더 카드를 모으지도 않았어.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기분 나빠서 못하겠더라고. 카드가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던 거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야. 5학년 때였어. 난 당시 가와사키 쪽에 살고 있었어. 지금이야 좀 깨끗해졌지만 옛날엔 말이야 공업지대 한가운데 크고 작은 공장들이 줄지어 있어서 말이지. 바다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색을 하고 있었고 지독한 냄새였어. 그리고 나는 그 상점과 거리 쪽에 집이 있었어. 아니 우리 집은 공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했으니까. 그 시절엔 게임 같은 건 없었으니까 아이들은 다 밖에서 놀았어. 공원 같은 데서 공놀이 해도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뭐라고 하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불량식품 가게 나가시야가 있었어. 일본엔 이제 나가시야라는 게 있죠. 약간 느낌적으로는 요즘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느낌? 약간 조그만 가게들인데 이제 어린이들이 막 저렴하게 과자 같은 거 살 수 있고 약간 보통 할머니들이 운영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나가시야 불량식품 가게가 있었어. 5엔이나 10엔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뽑기가 붙어 있어서 당첨되면 하나 더 주는 것도 많았지. 그래서 초등학교 학구 안에 있는 불량식품 가게는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같이 놀고 있던 동급생 키타라는 녀석이 새로운 불량식품 가게를 찾았어 라고 학교 귀갓길에 말해왔어. 그런 거 없잖아. 있다니까? 지금 가보자. 그래서 그대로 란도세를 이제 초등학생용 그 가죽 가방이죠? 란도세를 맨 채로 키타를 따라갔어. 통학로에서 벗어나 운하의 다리를 건너 지저분하게 밀집된 이 중소 공장거리로 나왔어. 여기저기서 끼익끼익 하고 쾅쾅 뭔가 가공하는 소리가 들려와. 이런데 불량식품 가게가 있을 리가 없잖아. 애들이 올 것도 아니야. 난 그렇게 말했지만 키타는 앞서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금속이랑 약품 냄새가 나는 골목으로 들어갔어.
아마 용접이나 도금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저거다! 라면서 가리킨 곳에 삐 발동기라는 간판이 보였어. 불량식품 가게 아니잖아. 한잣집 같은 건물이었지만 그땐 그런 집도 꽤 있었지. 거기는 유리문 4장 정도 되는 가게였고 바닥은 콘크리트. 안쪽은 3분의 2 정도가 공장처럼 돼 있어서 여러 부품이나 공구가 있고 자동차 절반 정도 될 만큼 큰 기계도 보였어. 그 가게 오른쪽 벽에 확실히 불량식품이 쌓여있긴 했어. 뽑기라든가 식초 절인 오징어? 후가시 같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시시해 라고 생각했어. 이런 건 30분이나 걸어서 올 만한 곳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엄청난 과자가 있어. 키타는 그렇게 말하더니 기계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어른한테 또 왔어. 문초코 줘요. 라고 말을 걸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돌아보는데 얼굴을 보고 놀랐어. 금속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야. 당시엔 몰랐지만 용접할 때 불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였어. 그 사람이 일어서자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보다 조금 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웅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아이요, 그래 라고 말하며 선반에 있는 금속통을 열었어. 문초코 2개 라고 키타가 말하면서 40엔을 냈어. 그러자 그 사람은 호라, 자 라고 하면서 통 안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10cm 정도 되는 것을 꺼내서 키타한테 건넨 거야. 이게 엄청 맛있으니까 너도 사! 일단 밖으로 나가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조사 이름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파란 글씨로 문초코라고만 쓰여있어. 키타는 분주하게 은박지를 뜯더니 안에 있는 카린토 약간 맛동산 같은 생김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 있는 카린토 모양의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서 나한테 줬어. 반신반의하면서 먹어봤어. 그랬더니 이게 진짜 맛있었던 거야. 아니, 지금까지도 그런 걸 먹어본 적은 없어. 초코 안에 걸쭉한 액체가 들어있어서 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이건 엄청나 라고 생각해서 나도 2개 샀어. 그리고 허겁지겁 먹어치웠지. 키타는 다 먹고 나서 포장지를 펼쳐 손바닥 위에 파란 우표 같은 걸 2장 올려놓고 하나씩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어. 뭐야 그거? 뽑기 카드야. 이렇게 해서 달의 풍경이 보이면 당첨이야. 그치 아저씨? 쇠 가면을 쓴 아저씨는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당첨이 나오면 달의 세계로 초대 라고 말하는 거야. 나도 내 것에 들어있던 걸 비춰봤지만 그냥 파란 셀로판지였을 뿐이지. 그 후로 나는 아저씨가 만지고 있던 기계에 관심이 생겨서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주선이란다. 거의 다 만들었지만 아직 심장부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기계의 중앙 부분을 장갑 낀 손으로 가리켰어. 그 부분만 금속이 아니라 둥글고 옅은 파란색의 유리공이 붙어 있었어. 농구공보다 약간 큰 정도였지? 이게 심장부? 맞아. 하지만 우주선이라는 건 아무래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당시에 작은 자동차 절반 정도 크기였고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없었으니까. 아저씨는 이어서 문초코 맛있지?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꼬마들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알려주렴. 이라고. 그 뒤로 돌아왔는데 길에서 키타와 저거 엄청난 과자야. 외국산이라는 것도 진짜겠지. 내일부터 매일 오자. 친구들도 데려오자. 그렇게 얘기했어. 다음날 바로 키타랑 2명을 데리고 가봤어. 그리고 전원이 3개씩 문초코를 사서 먹었는데 모두 크게 감탄한 거지. 용돈이 이어지는 한 계속 사러 오겠다 라고 말했어.
일행은 점점 늘어나서 20명 정도가 매일 불량식품 가게에 가고 있었어. 문초코가 매진될까봐 걱정했지만 아저씨가 통을 계속해서 안쪽에서 꺼내왔어. 그리고 조립하고 있던 기계는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매끄러워지고 있었지.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때도 10명 정도가 불량식품 가게에 있었어. 그러자 후지시마라는 녀석이 큰 소리로 "아! 달의 풍경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덤카드를 보고 있었던 거야. 난 근처에 있었으니까 "보여줘!" 하고 낚아채듯이 해서 비춰봤지만 역시 그냥 파란 셀로판이었어. 거짓말 치지 마. 내가 나무라자 아저씨가 "꼬마, 달의 풍경은 어떤 거였니?" 라고 물었고 후지시마는 기세 좋게 "미국 깃발이 서 있었어. 아폴로 그거." 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아저씨는 "아, 당첨이네." 라고 말하고 후지시마에게 이름이랑 주소를 종이에 적게 했어. 나중에 경품이 집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야. 아직 날이 밝지 않은 5시쯤 후지시마가 집에서 떨어진 해안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해 죽은 거야. 트럭이었던 것 같고 몸이 산산조각 났다고 하나 봐. 유감스럽게도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곳을 지나는 대형 차량은 한정돼 있었고 범인은 곧 잡힐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하고 있었어. 이 일을 담임에게서 들었을 땐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날 방과 후에도 그 불량식품 가게에 여럿이서 간 거야. 문초코 중독 같은 게 되어 있었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가게 문은 꼭 닫혀 있었고 유리에는 검은 종이가 붙어 있었으며 "폐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 그곳에 온 전원 후지시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 이제 문초코를 먹을 수 없으니까. 역시 중독 같은 게 되어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후지시마의 장례식이 좀처럼 치러지지 않았는데 그건 시신의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소문이 들었어. 결국 5일 정도 지나 장례식이 있었고 같은 반에서 사이가 좋았던 나도 갔어. 그리고 말이야, 난 문초코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 후에도 매일 그 불량식품 가게에 가봤지만 계속 닫혀있는 상태. 10일째쯤이었을까?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나갔어. 그랬더니 가게 안이 뭔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서 유리에 붙은 검은 종이가 가끔 하얗게 변해. 뭘까? 검은 종이 아래쪽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난 엎드려서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 그 기계가 보였고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어. 그리고 말이야, 전에 기계 한가운데 유리공이 있다고 말했지? 그 안에 사람 얼굴이 있었던 거야. 후지시마다! 라고 생각한 순간 얼굴이 눈을 떴어.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지. 아니, 좁은 틈으로 잠깐 본 것뿐이니까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어도 될 리가 없어.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나 조심스럽게 다시 가봤지만 건물 자체가 사라지고 와이어로 둘러싼 빈터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후지시마를 친 트럭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어. 50년이 되었으니 이미 공소시효야. 뭐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이게 관계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 무렵 항구 근처의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밤이 낮처럼 밝아진 적이 있었어. 사상자는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난 아무래도 호지시마의 죽음과 그 녀석이 달의 풍경 당첨을 뽑은 걸 연관지어서 생각해버려서 말이야. 그러니까 유행했을 때도
가면라이더 카드는 사지 않았던 거야. 오늘의 첫 번째 괴담, 문초코였습니다. 다음 괴담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괴담, 환상의 라멘 가게. 2019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어느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그녀는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엔 겨울이 되면 가끔 라멘 노점이 찾아왔다고 한다. 아무래도 인력은 아니고 트럭 노점이었지만 저녁이 되면 누구나 아는 자라라 라라 하는 음악을 울리면서 붉은 초롱과 노랜을 단 어딘가 애수어린 옛날식 라멘 노점이었다고 한다. 라멘 노점은 언제나 그 아파트 부지 구석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인은 늘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 라멘을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노점이 오는 건 언제나 불규칙적이었고 게다가 어머니가 저녁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딱 겹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라멘으로 하자 라고 쫄라도 일축, 그러니까 거절당했다는 거죠.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지인은 라멘을 먹을 기회가 없는 채로 아파트에서 이사해버렸다.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노점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히 트럭에 그려져 있던 용이지 싶은 누군가한테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 미묘한 그림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그녀는 십수년 후 같은 동네 출신의 남성과 결혼했다. 서로의 본가는 바로 근처지만 소꿉친구는 아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13살이나 차이가 있었던 거다. 이웃 동네라곤 해도 그만큼 나이 차이가 있으면 꽤 어긋남이 있다. 지인 부부는 그 제너레이션 갭을 대화의 스파이스로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때 연장자인 남편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내가 초중학생 때 저녁이 되면 자주 라멘 노점이 왔었어. 5시쯤이었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 있어서 저녁이 늦었으니까 자주 할머니가 간식으로 사주셨거든. 삼형제라서 2인분 라멘을 나눠 먹으라고 했지. 집 바로 앞길로는 안 지나갔으니까 항상 동생이 큰 소리로 2층에서 노점을 불러세우고 내가 냄비를 들고 사러 갔어. 뭐 아무런 공도 안 들인 그냥 봉지라면이었는데 엄청 맛있어서 그거 왜였을까? 트럭에 이상한 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아저씨는 무뚝뚝했고 그래도 맛있어서 뭔가 잊을 수 없는 라면이었지. 나도 그 라멘 가게 알아! 나이 차이가 있는 두 사람에게 어린 시절에 공통된 추억이라는 건 드물었기 때문에 지인은 기뻐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럴 리가 없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치만 그 라멘 가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간 해 사고 나서 그만뒀을 텐데? 산 쪽으로 돈 벌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커브를 못 돌아서 계곡으로 떨어졌어. 아마 아저씨는 득사, 차는 폐차. 에?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두 사람이 본 라멘 노점의 특징은 일치하고 있어서 다른 라멘 가게였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거기서 지인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라멘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몇 번이나 졸랐고 어머니도 그 애수어린 차르메라 소리를 당연히 들었을 터였다. 차르메라가 뭐냐면 그 치이카와에도 차르메라라는 라멘 나오죠. 이 라멘의 유래가 그 차라라 차라 하는 그 포장마차, 옛날에는 그 포장마차가 이렇게 돌면서 약간 악기? 연주했던 악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이 차르메라라는 거는 그 소리 쪽, 악기 쪽. 치이카와에서 나오는 건 특정 브랜드의 라멘. 이어서 읽을게요.
그런데 라멘 노점?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라며 또다시 일축당했다. 어릴 때 그 아파트에 가끔 왔잖아. 몇 번인가 나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밤에 라멘 먹고 싶다니 말도 안 된다. 하고 거절한 건 기억나는데 생협차랑 착각한 거 아니야? 생협은 차르메랑 안 울리잖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부부가 함께 서로의 친구들에게 확인했지만 남편 쪽은 그 트럭은 사고 나서 그만뒀다. 지인 쪽은 라멘 노점 같은 건 본 적 없다 라고 각각 입을 모았다.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체 모를 라면 노점에서 안 먹어서 다행이라고요. 확실히 그런가 싶었는데 지인은 왼쪽 뺨만 볼록하게 부풀리며 콧김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다. 나는 실제로 먹어봤지만 맛있었어 라더라고요.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철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억지 웃음을 돌려주며 속으로 고치소 삼마 잘 먹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두 번째 니창괴담, 환상의 라멘 가게였습니다. 수상한 라멘 가게죠. 라멘 가게에 귀신을 본 걸까? 그러면 다음 괴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괴담, 과자를 내밀어 온다. 23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아마 10년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경험을 해서 첫 투고. 좀 길지도? 읽기 어려우면 미안. 요 며칠 전 친구랑 영화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여자랑 만난 이야기. 그날은 레이트쇼로 영화를 보고 있어서 가까운 역에 도착한 건 20 반쯤이었다. 친구가 그대로 집에 묵겠다고 해서 식량 조달 겸 둘이서 바로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편의점 앞에는 학원 다녀오는 것 같은 소년이 5, 6명 모여 있어서 꽤 시끄러웠다. 그 옆을 지나서 아침밥이랑 적당히 술이랑 안주도 사서 나왔다. 아마 15분도 안 걸렸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밖이 이상하게 조용해서 어느새 소년들도 없어져 있었다. 유카타 예쁘네요. 축제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바로 옆에서 말을 걸려왔다. 친구는 평소 옷차림이 일본식이라서 그날은 유카타를 입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핑크색 폴로 셔츠를 입은 여자가 서 있어서 괜찮으시면 받아주세요 라며 개별 포장된 초콜릿 같은 걸 내밀어 왔다. 그 시점에서 이상한 놈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근처에 이런 게 많아서 적당히 넘기려고 했더니 이 데스 이라나이 데스 아니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친구가 끼어들듯이 부정했다. 평소에는 좀 더 느긋한 애였으니까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나도 같이 괜찮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가능한 한 원만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여자도 물러서지 않고 넣어서 받으세요 라며 이쪽에 건네려 한다. 친구분인가요? 멋있네요. 괜찮으시면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유카타 예쁘네요. 축제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괜찮으시면 받으세요. 드릴게요. 친구분이신가요? 괜찮으시면 드릴게요. 여자는 계속 NPC 대사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과자를 한 손에 들고 내밀어 온다. 친구는 완전히 얼굴이 창백해져서 멍하니 서 있고 오비 안에 과자를 억지로 쑤셔 넣어주려고 하고 있었다. 그 손을 잡고 가볍게 뛰면서 도망쳤는데 여자도 바로 옆에 붙어서 따라온다.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고 주변엔 우리 말고 아무도 없다. 칼 같은 거 숨기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든가 경찰을 불러야 하나? 든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20m쯤 나아간 지점에서 마침 가로등 아래로 나왔다. 거기서 처음으로 여자의 얼굴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가느다란 눈을 희죽하고 그림처럼 웃는 형태로 하고 있었고, 입은 입꼬리가 어떻게 된 건지 싶을 정도로 치켜 올린 위험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다. 여자 노맨, 이제 일본 전통 가면이죠? 노맨을 최대한 웃는 얼굴로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파츠의 가동 범위가 이상했다. 아게마스 모라떼 쿠다사이.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여자는 웃는 노맨 얼굴 그대로 드디어 쇳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고, 나는 친구 손을 잡은 채로 진심 전력 질주로 도망쳤다. 달리기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노맨 여자도 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까 얼굴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무표정이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이쪽을 보지도 않은 채 바로 옆을 달려 지나갔다. 바로 근처에 이자카야에 들어간 것 같았다. 이쪽은 진심으로 쫓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카야 앞을 그대로 지나쳐버려 정확한 건 알 수 없다. 다만 뒤에서 이거 드릴게요 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아마 이자카야 직원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웃는 얼굴로. 그 후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둘이서 덜덜 떨면서 돌아갔다. 밤길을 몇 번이나 뒤돌아봤다. 무슨 소리만 나면 그 폴로셔츠 입은 노맨 여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 해서 다 큰 어른 둘이서 겁에 질려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던 친구는 나보다 몇 배는 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역에서 멀어지자 어느 정도는 진정된 것 같다. 일단 내가 만난 여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 여자의 정체랄까 다른 피해 사례를 친구가 이야기해줘서 그것도 적어둔다. 역에서의 그 소동에서 겨우 도망쳐서 집에 도착해 문단속을 한 뒤 친구가 엄청나게 심각한 얼굴로 너 아까 그 과자 안 받았지? 라고 물어왔다. 안 받았어. 가방에도 넣어지진 않았고. 근데 뭐야? 그 녀석 아는 사람이야? 친구의 겁먹음 정도가 심상치 않았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물어봤다. 친구는 아는 사람이긴 한데 아는 사이는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 근무하던 음식점에서 같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 같다. 그때는 그저 과자를 내미는 이상한 사람이었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동료 A씨가 그 과자를 받아버렸다고 한다. 그 이후 여자는 과자를 받아준 그 동료 한 명에게만 타겟을 좁히기 시작했다. 건네는 물건도 개별 포장된 과자 하나에서 한 봉지 통째로, 케이크 한 조각, 홀케이크 하나로 점점 커졌다. 아무래도 홀케이크 하나를 통째로 건네받은 A씨는 무서워져서 거절했다는 것 같지만 그러자 이번엔 편지를 건네오기 시작했다. 그쯤 되자 A씨도 완전히 겁을 먹었고 그 여자가 가게에 오면 모두 입을 모아 A씨는 쉬는 날입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가게에 찾아와 A씨 계신가요? 이 편지 A씨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 받아도 바로 버렸던 것 같아서 내용은 친구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여자는 갑자기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도 그 가게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번 재회는 꽤 등골이 서늘했다고 한다. 가장 가까운 역은 전철의 종점이기도 해서 원래 거점 친구가 일하던 음식점 주변에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짐작한다. 저쪽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진심 다음에 만나도 아무것도 받지 마. 따라붙을 거야. 그 밤 내내 친구한테 그런 당부를 들었다. 그 노맨 같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본 적 없어 라며 일축당했고 친구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그 여자 이야기는 끝이다. 여자의 기행에 대해선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지적인 뭔가가 있는 사람일 거라는 결론이 났지만 난 좀 더 다른 무언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정말로 무서운 얼굴이었다. 착각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겠지만 그렇게까지 입꼬리가 올라가고 말 그대로 호선을 그린 눈매 같은 건 인간에겐 불가능하다. 아직도 떠오르고 역에 가는 것도 아직 무섭다. 이 글을 쓰려고 노맨 이미지를 검색해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해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오늘의 마지막 니창괴담, 과자를 내밀어 온다 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괴담으로 가져와 봤어요. 참고로 언니는 오늘 간장이 먹고 싶어서 집에서 쇼유라면을 끓여 먹었답니다. 그러면 2부로 스승 시리즈를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2부 첫 번째 스승 시리즈는 언덕. 대학교 1학년 여름, 사차원 언덕이라는 지역에서 비교적 유명한 심령 스폿에 도전했다. 듣기론 밤에 그 언덕에서 기어를 중립에 넣으면 차가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소문을 듣고 난 갑자기 흥분했다.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유령 스폿이랑은 다르다. 차가 움직인다는 거니 어쩐지 대단한 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곤 해도 혼자선 무서움으로 2명의 선배를 불렀다. 밤 1시, 난 인적이 없는 가장 가까운 역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는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오컬트 매니아의 괴짱, 역시 멍하니 서 있다. 평소라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가져오면 즉단즉결로 그럼 가자! 라는 게 되는 사람인데 그때는 중요한 차가 없었다. 스승의 애차인 낡은 경차는 원인 불명의 연기가 났다든가 해서 술이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난 면허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차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불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4차원 언덕보다도 기대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었다. 어둠을 가르며 파란 임프레사가 역 앞에 멈춘다. 날렵하게 내려온 사람은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려다가 바로 내렸다. 왜 이 녀석이 있는 거냐? 쿄스케 씨라는 나의 오컬트 계열 인터넷 친구다. 이쪽 대사다. 스승이 받아치자마자 곧바로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인다. 자 하고 중지하는 나에게 스승이 어째서 너는 항상 나와 이 녀석이 같이 만나게 하려는 거냐? 라는 식의 말을 했다. 재밌으니까요. 라고는 좀처럼 말할 수 없어서 대신 라고 말했다. 스승과 쿄스케 씨는 사이가 나쁘다. 강렬하게 나쁘다. 그건 첫 대면 때 쿄스케 씨가 스승을 향해 뭐야 이 사기꾼 자식은 이라고 말한 데서 시작된다. 서로 다소 계통은 다르지만 오컬트 매니아로서는 남한테 뒤처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자석의 S극과 S극이다. 반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4차원 언덕 가는 도중에 비슷한 수준의 극악 스폿도 있으니까 우선 즐기면서 가자고요. 어떻게든 두 사람을 달래서 차 안에 밀어넣는다. 당연히 스승은 뒷좌석이고 난 조수석이었다. 좁다. 스승의 한마디에 쿄스케 씨가 닥쳐 라고 말한다. 냄새난다 라고 말했을 땐 차를 세워서 하마터면 난투 직전까지 갔다. 역시 세트로 부르길 잘했다. 최고다 이 두 사람은. 그런 기분을 망가뜨리는 듯한 무언가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다. 마주오는 차도 없는 한밤중의 산속에서 강을 따라 난 도로에 끝에 거대한 지장이 떠올랐던 것이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밤이라서인지 이상하게 크게 보인다. 체감으로 5m? 저게 미카엘이 지장이에요. 되돌아보는 지장이에요. 차로 지나간 뒤에 돌아보면 측면이어야 될 지장이 이쪽을 향하고 있고 그것과 마주치면 반드시 사고를 당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두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이야기다. 기뻐할 만한 이야기인데도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오싹해진다. 두려움 같은 기쁨 같은 이상한 웃음이 치밀어 올라온다. 돌아볼 수 없어서 내 이미지 속에서만의 길가의 지장은 멀어져가고 굽이치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물론 그 이미지 속에서는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무표정하게. 스승도 쿄스케 씨도 입을 다문 채 차는 밤길을 나아갔다. 짜증난다는 듯 쿄스케 씨는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린다. 이윽고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 도착했다. 왼쪽이에요. 라는 내 말에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핸들이 꺾인다. 왼쪽으로 꺾자마자 곧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다. 어디? 또 아마 벌써 이 근처부터일 텐데요. 어디까지나 소문으로는? 쿄스케 씨는 차를 멈추곤 기어를 중립에 넣었다. 두근거림도 잠시. 서서히 차는 후퇴했다. 쿄스케 씨는 한숨을 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나도 아쉽다. 사실 진심으로 그런 언덕이 있다고 믿었느냐고 하면 아니지만. 그러자 스승이 라이트 꺼 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렸다. 손에는 손전등. 세 사람 모두 차에서 내리자 주위에 아무 불빛도 없는 산길에 우두커니 섰다. 아마 이런 거겠지 라고 스승은 중얼거리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산속의 언덕길은 완만한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데 길 앞을 보면 보행자를 위한 흰선이 미묘하게 굽어 있고 아마 그 폭이 중간부터 바뀌고 있는 듯하다. 그게 원근감을 어지럽혀서 오르막을 내리막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주변에 경사를 나타낼 만한 비교 대상이 적은 어두운 밤에 희미한 불빛에 비춰져서 떠오른 흰선만 보고 있으면 그런 감각에 빠지는 걸 거다. 수승의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아까까지는 오르막이었던 길이 아래로 향한 경사로 변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즉, 하이빔으로 여기를 올라오려는 재미없는 짓만 하지 않았으면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스승의 도발에 쿄스케 씨가 코웃음을 친다. 그래? 그럼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실컷 착각을 즐겨보는 게 어때? 잘도 말하네. 4차원 언덕 같은 걸 믿어버리는 귀여운 어른이. 벌레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뿐인 조용한 길에 두 사람이 서로 욕하는 소리만 울린다. 하지만 쿄스케 씨의 다음 말로 그 전경이 일변했다. 아무래도 좋은데 너 뒤돌아보지 않는 편이 좋아. 지장이 오고 있으니까. 영하 100도의 물을 갑자기 심장에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쿄스케 씨의 어린애 같은 위협 때문이 아니다. 그 위협을 들은 순간 스승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자신의 등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다. 경악도 공포도 아니다. 뭔가 무척 온도가 낮은 감정이 들러붙은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물론 그곳엔 어둠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쿄스케 씨도 숨을 삼키고 준비하고 있던 비웃음도 굳어버렸다. 어이, 이봐. 웃을 타이밍이잖아. 속은 사람을 비웃을 타이밍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밤 공기가 바늘처럼 아프다. 미안. 이라고 쿄스케 씨가 사과하고 어쩐지 뒷맛 나쁘게 세 사람은 차로 돌아갔다. 스승은 뒷좌석에 주저앉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의 지장 앞을 지나가지도 않고 현도를 크게 돌아서 귀로에 올랐던 것이다. 스승을 역앞에서 내려주고 날 데려다줄 때 교스케 씨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왜 내가 사고해버린 거지? 라고 내뱉으며 엄청난 속도로 임프레서를 몰아붙여 나는 그날 가장 큰 공포를 맛본 것이었다. 오늘의 첫 번째 스승 시리즈 언덕이었습니다. 드디어 본편에서 이제 시너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스승이 쿄스케 씨한테 귀여운 어른이라고 부른 거 조금 두근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믿어버리는 귀여운 어른이 이러면서 뭐지 두 사람? 뭐지? 사귀나? 사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사이 좋은 것 같지? 이런 느낌? 다음 스승 시리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스승 시리즈 철탑. 스승이 이상한 말을 해서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철탑이라니까. 대학교 1학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나는 동아리 선배이기도 한 오컬트도의 스승에게 오컬트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다. 뻔한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스승 이외에게선 별로 들어본 적 없는 것들도 섞여 있었다. 그때도 테토라는 단어의 의미를 순간 이해하지 못해서 2번이나 되물어버렸던 거다. 철탑, 철탑, 철로 된 탑, 아이언 뭐지? 필러? 필러는 기둥이죠. 어쨌든 본 적 없으려나? 밤에 올려다보면 꽤 있어. 스승이 말하기를 교회의 철탑에 밤에 가면 인간의 영혼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왜 유령은 철탑에 오르는가? 그런 의문 이전에 유령이 철탑에 오른다는 전제가 내 안에 없다. 머릿속의 괴담 베이스를 뒤져봐도 유령과 철탑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 스승은 에이 평범한 일이잖아 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연이 있는 정서라서가 아니라 철탑이라는 상징적인 요소에 영혼이 모인다는 거다. 근처에 철탑이 있었던가? 떠올려보니 어린 시절 근처에 있던 철탑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옆을 지나던 높이 솟은 철탑과 송전선. 해가 질 무렵에는 그 위엄도 기묘한 실루엣이 되어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확실히 밤의 철탑에는 묘한 무서움이 있다. 하지만 영혼을 거기서 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신경이 쓰여서 난 근처에 철탑을 찾으려고 자전거를 몰았다. 막상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려니 자신이 없었지만 별거 아니었다. 철탑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인다. 주택가를 지나 강 근처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고 아래쪽 철망에 붙었다. 올려다보니 송전선이 없다. 낡은 판에는 OX선 12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마 이전 공사나 뭐 그런 걸로 송전 루트에서 벗어나 버린 것일 거다. 녹이 쓴 붉은빛과 검은빛의 탑은 무섭다기보단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랄까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 근처 편의점이나 서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다시 철탑으로 돌아왔다. 어두워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사람 통행도 없는 교회의 철탑은 올려다보면 그 크기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진다. 붉었을 탑이 지금은 검다. 그것도 밤의 짙은 회색 구름 속에 그 형태만큼 구멍이 뚫린 듯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검은색이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듯 출입금지 철망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송전선이 없는 철탑에서는 그 골조를 통과하는 공기가 기묘한 울림을 내고 있었다. 주변에 불빛은 없고
눈을 부릅뜨고 봐도 철탑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컬트는 끈기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나는 한밤중 3시까지 주저앉아서 버텼다. 나온다라는 소문도 이라도 없는 장소에서 애초에 유령 따위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골조에 그림자가 앉아있는 듯한 이미지를 계속 떠올렸지만 무언가 보인 것 같아서 눈을 비비면 역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한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로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러났다. 다음날 곧바로 보고하자 스승은 묘하게 기쁜 얼굴을 한다. 에? 거기 철탑에 갔나? 왠지 자기도 가겠다고 나섰다.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요 라고 하자 그래서잖아 라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잘 모르겠는 채로 대낮에 둘이서 그 철탑에 갔다. 낮에 보니 그 밤의 음산함은 옅어지고 그저 녹슨 노병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자 스승이 턱을 만지작거리면서 여긴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어 라고 말한다. 머리에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분신 삐를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한밤중 이 철탑 앞을 지나가면 뜨겁다 뜨겁다 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저쯤에 검은 얼룩이 있었어. 철망 너머로 스승이 가리킨 그곳에는 지금은 얼룩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뭔가 느껴지나요? 라고 스승에게 묻자 고개를 가로젓는다. 나도 본 적 있어. 삐한 사람의 영을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스승은 초점이 먼 눈을 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렇군. 왜 철탑에 오르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햇빛을 받아 둔하게 빛나는 철의 탑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난 알 수 없었다. 물어봐도 비밀이라면서 얼버무렸다. 스승이 멋대로 세우고 멋대로 답에 도달한 명제는 그 뒤로 다시 화제가 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철탑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소멸되길 바라는 영이 현세를 떠나기 위해 철탑이라는 하늘로 뻗은 상징적인 건축물을 오르는 게 아닐까? 긴 계단이나 고층 빌딩으로는 안 되는 것일 거다. 그 끝이 인간의 세계로 이어져 있는 한은. 오늘의 마지막 스승 시리즈 병원입니다.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9학점, 3학년 때 0학점. 전부 우량카의 양. 내 성적이다. 유료카 중에서 료 가운데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한 B 정도 되는 성적이겠죠? 그 무렵 새끼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른바 실내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밖에는 일절 내보내지 않고 키우면서 이런 말을 걸고 있었다. 오마에와 내가 끄나르데 너는 커질 거다. 이 방의 절반 정도까지. 먹지 마라 나는. 그러나 그런 교육의 보람도 없이 새끼 고양이는 딱 고양이 사이즈로 성장을 멈췄다. 그 무렵 무척 자연스럽게도 고양이는 고양이가 되고 개는 개가 되고 봄은 여름이 되었다. 하지만 내 대학 생활은 방황을 계속하여 도대체 무엇이 될지 향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딴 성적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그 여름이다. 대학 2학년 때였다. 내 방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배의 소개로 난 병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그 선배라는 건 날 오컬트의 길로 끌어들인 원흉인 분이다. 아니, 그분은 계기일 뿐 결국 내 본능대로 난 내가 된 걸지도 모른다. 시셔, 뭐 괜찮은 알바 없을까요? 그 한마디가
그 여름도 오컬트 일색으로 물들이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병원의 알바라고는 해도 정확히 말하면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라는 의료기관의 사무다.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란 재택 요양을 하는 사람의 간호나 재활을 위해서 간호사, 너스, 혹은 물리치료사, PT, 작업치료사, OT가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작은 기관이다. 너스 3명에 PT, OT 각각 1명, 그리고 사무 1명, 합계 6명. 이 6명이 있는 직장이 병원 안에 있었다. 물론 경영 모체는 동일했기 때문에 간호사나 PT 등도 그 병원 출신이었고, 독립된 의료기관이라곤 해도 그저 병원의 한 부서 같은 그런 감각이었다. 그 사무 담당 직원이 병으로 쉬게 되어서 복귀할 때까지 보험 청구 처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소장을 겸하고 있었고, 그녀가 스승과 아는 사이인 듯 했다. 60에 가까웠지만 민첩한 사람이었고, 원래 이 병원의 수간호사, 지금은 사장이라고 하는 듯 하다를 했다고 한다. 그 소장이 말한다. 밤에는 일찍 돌아가세요. 당연하다. 애초에 시프트부터가 17시 30분까지의 아르바이트니까. 아무래도 스테이션이 있는 4층은 원래 입원을 위한 병상이 늘어서 있었지만 경영 축소기에 폐쇄되어 그 후 다른 용도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고 한다. 지금은 너스 스테이션이 있었다는 한 방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 층에서는 스테이션 사무실 이외에는 일절 사용되고 있지 않아 한 발짝 밖으로 나가면 낮에도 어두운 복도가 인기척도 없이 쭉 이어져 있다는,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간호사들이 속삭이기로는 이 병동은 말기 환자의 침대가 많았고 옛날부터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밤에는 남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은 일종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 빨리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게 아니랬다. 원흉은 매달 초에 있는 보험 청구였다. 일단 인수인계 문서는 있긴 있었지만 의료 사무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초보자에겐 너무 어려웠다. 특히 방문 간호를 받는 사람은 복잡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대체 몇 탈을 어디에 청구하고 나머지를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머리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지만 3일째부터는 잔업을 하지 않으면 무리라는 걸 깨닫고 마감일인 10일까지 끝내기 위해 매일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힘들겠네 라고 말하면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간호사들에게 애써 웃으면서 답한 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나 혼자 남는다. 해는 이미 저물고 창문으로는 시원한 밤바람이 스며들어온다. 조용한 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 울린다. 싫다 싫어. 예전에는 이 방에서 한밤중에 간호호출이 자주 울렸다고 한다. 바로 달려가면은 며칠 전에 막 죽은 환자의 방이었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낮에 들었다. 한때 완전히 무인이었을 4층에서 한밤중에 호출음이 울린 적도 있다던가. 간호호출 기기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병원은 괴담 이야기의 보고다. 하지만 현장에서 듣는 건 싫다. 난 대충 처리해서 어떻게든 그날 할당량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한다. 겁을 먹으며 문을 열면 고요한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 사무실 바로 앞에 전등이 켜져 있을 뿐이고 그거도 유난히 광량이 적다. 인색한 놈들. 그래서 병원이 싫은 거야. 복도를 조금 걸어가 계단을 내려간다. 1층까지 내려오면 한숨 돌리게 되지만 뒷문으로 나가려 하면 마지막 관문이 있다.
도중에 영안실 앞을 지나야 하는 것이다. 좀 더 이렇게 지하실이라든가 복도 끝이라든가 그런 곳에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나에겐 이외였지만 뭐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영안실이라고 적힌 명패 문 앞을 지나갈 때면 아무래도 그 반투명 유리 너머에 시선이 가게 된다. 보여주고 싶은 건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지 어느 쪽이냐고 따지고 싶어진다. 안은 어둠뿐이라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어도 아마 밖에선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발상 자체에 겁을 먹고 난 발걸음을 서둘러 지나가는 거였다. 그런 어느 날 보험 청구도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저녁 방문을 마친 간호사 한 명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난 무심코 눈을 감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침을 삼키는 내 앞을 간호사는 지나쳐 소장의 자리까지 가더니 가라앉은 목소리로 B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소장은 그래? 라고 말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간호사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듣고 손을 모으는 기척 뒤에 오스카레 사마데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다. PT나 OT 같은 재활 중심의 방문 업무와는 달리 간호사는 말기 환자를 방문하는 일이 많다. 병원에서의 죽음보다 자신의 집에서의 죽음을 가족이 혹은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많으면 1년에 10건 이상의 죽음에 입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새삼스럽게 병원은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장소라는 걸 깨닫는다. 여러 번 방문하는 빈도에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그 사람의 보험 처리를 마무리하고 있던 나에게는 충격이 컸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뜰 수 없는 건 거기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은 이상할 정도로 영감이 높아져 있던 시기라 결코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죽은 사람이 보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까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영감이 강한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탓일까. 그럼 이걸로 실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걸 소리만으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파리가 윙윙거리는 것 같은 이명이 사라지길 가만히 기다렸다. 2개의 기척이 문을 빠져나가 복도로 사라졌다. 나는 겨우 깊은 숨을 내쉬고 땀을 닦았다. 아마 방금 것은 들러붙은 것도 아닐 것이다. 그저 남아있는 것일 뿐이다. 내일이면 더 이상 데려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난 여기에 남지 않았던 것에 진심으로 안도하고 있었다. 그날도 밤 늦게까지 잔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이제 거의 퇴근 시간이라는 무렵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죽은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묻지 못하고 있자 소장 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당신 보이는 거죠? 철렁했다. 사무실에는 나와 소장밖에 없었다. 나는 보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있다는 건 느껴져. 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그 스승의 지인이었다. 그럼 어제 손을 모으고 계셨던 건? 그래. 하지만 그건 항상 하는 내 습관이야. 그렇게 말하며 살짝 손을 모으는 동작을 했다. 나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꼭 묻고 싶었던 걸 입에 올렸다. 저기 한밤중에 사람이 없는 침대에서 간호호출이 울린다는 거 정말 있었어요? 소장은 한숨을 쉰 뒤에 대답해줬다. 있었어. 동료들에게도 들었고 나 자신도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그 전부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기기에 접촉 불량으로 울리는 경우도 분명 있었으니까.
하지만 전부가 고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야. 그럼 이건요? 라고 소장의 입이 닫히기도 전에 난 지금까지 들은 소문들을 나열해갔다. 소장은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하나하나 그건 아니야. 그건 있는 것 같아. 라고 정중히 대답해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호기심뿐인 소문 이야기와 무리한 질문들을 잘도 늘어놓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마 소장은 스승에게서 날 소개받았을 때 무언가 스승에게서 전해 들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소장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그건 누구에게 들은 거야? 난 놀라서 무심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해버렸다. 사과할 건 없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소장이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병동에 관한 괴기스러운 소문이었다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박물관호 스테이션 알바를 그만둔 직후 이 소문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다. 방금 전 내가 직접 한 질문이었으니까 당연하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는 그때도 떠올릴 수 없었다. 간호사 중 누군가였을까? 아니면 PT? 아니면 OT? 병원 직원이었을까? 소장은 온화하지만 강한 어조로 잊으렴 이라고 말하더니 귀가 준비를 시작했다. 난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마침내 막바지에 몰린 보험 청구 마무리와 씨름해야 했다. 괜히 들떠버린 마음을 아는 채로. 울 것 같이 되면서도 줄어들지 않는 서류 더미를 향해 그저 손을 움직였다. 밤의 매미도 울음을 멈춘 고요 속에서 혼자 뭔가 무척 무서운 환상이 다가오는 걸 필사적으로 떨쳐내고 있었다. 하필 다음 날은 10일인 마감일이었다. 아무리 늦어져도 보험 청구를 끝내야 했다. 칫칫칫 하는 시계 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고 나는 그 짧은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서웠다. 아마 날짜가 넘어갔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뇌의 기능이 둔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언제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지 나는 턱 하는 충격에 눈을 떴다. 의식이 또렷해졌고 그리고 방 안에는 긴장된 것 같은 공기가 있었다. 왠진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창문을 봤다. 그 너머에는 어둠과 멀리 보이는 민가의 불빛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다음으로 문을 봤다. 뭔가가 떠나가는 기척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오늘 소장에게 질문했던 것들에 없던 기괴한 소문이 새롭게 들어와 있었다. 멀리서 파리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누구한테 들은 것인가? 라는 건 그런 의미였을까? 누구에게도 말할 리 없는 이야기. 혹은 소장 말고는 아무도 알고 있을 리가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 소장이 임종을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다면 오늘 같은 태도가 되었을까? 그런 소문을 나에게 한 건 누구였을까? 방금 어둠 속으로 사라진 듯한 기척의 주인일까? 생생한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알리 없었을 기괴한 소문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난 여기서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절대 무리다. 지금 저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병실을 지나 좁은 계단을 내려가 영안실 앞을 지나가는 건... 난 덜덜 떨면서 이 아르바이트를 맡은 걸 후회하고 있었다. 복도의 어둠 속에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기척의 잔재가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정적을 찢듯이 전화벨이 울렸다. 심장에 나쁜 소리였다.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 쪽의 소리라는 그런 알 수 없는 확신에 매달리듯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다행이다. 아직 있었네. 거기에 BEC 차트 없어?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스테이션의 간호사 중 한 명이었다. 정말 미안한데 지금 BEC 집에서 연락이 와서 위독한 것 같으니까 진짜 미안한데 지금 당장 차트 가지고 BEC 집으로 와줄래? 나도 바로 갈게. 근데 거기 들렀다 가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는 네 라고 말하고 곧바로 차트를 들고 뛰쳐나갔다.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영안실 앞을 지나 미지근한 밤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결국은 임시 사무직일 뿐이다. 하지만 그날 사람의 생명에 관여하는 일을 했다는 확실한 감각이 있었다. 우울하게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사람의 죽음을 호기심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런 밤의 긴급 방문은 흔한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차트를 전달한 뒤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보험 청구를 전부 완성하는 데 전력을 쏟을 수 있었던 거겠지. 다음날 거의 잠을 못 잔 눈을 비비면서 출근하자 소장이 수고했어요. 어젠 힘들었겠네. 라고 말을 걸어왔다. 나는 아니요, 이 정도쯤은 이라고 대답했지만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역시 당신에겐 맞지 않는 직장일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뒤로 2주 정도 만에 그 알바를 그만뒀다. 좋은 경험이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직장은 역시 나에겐 맞지 않는 것일 거다. 내가 그날 밤 차트를 전달했던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사망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본 간호사는 곧바로 다음 방문지로 향했다. 또다시 그 어깨에 죽은 자의 일부를 남긴 채로. 오늘의 마지막 괴담 스승 시리즈의 병원이었습니다. 이 괴담은 꽤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냥 평범하게 운이가 병원에서 알바를 했던 체험? 그냥 잔잔한 이야기 같긴 한데 처음에 이 스승 시리즈를 시작할 때 스승한테도 스승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스승의 스승, 스승. 이 스승의 이름은 카나코 씨거든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간호사가 그 카나코 씨 관련한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괴담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많이 버벅거렸지만 편집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괴담 라디오 진행자 클로네 언니가 괴담을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안녕.